살을 내는 듯한 섣달금음의 칼바람이 부엌 문틈 사이로 숭숭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설화를 귀로 듣는 설화를 듣다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은 어느 동네의 달빛 아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서울, 부산 혹은 해외 어디라도 좋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로 연결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희미한 호론불 아래 언 손을 호호 불어가며 무쇠솥을 닦는 여인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어립니다. 이 집의 며느리 버들이었습니다. 이름이 버들이라 그런지 그녀의 팔자는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버드나무 가지처럼 기구하기만 했습니다. 아이고, 손이 얼음장이네. 마님, 이 물 좀 보셔요. 살얼음이 꼈는데 이걸 맨손으로. 행랑어멈이 혀를 차며 다가와 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버들의 손등은 이미 터져서 피딱지가 앉았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퉁퉁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양반과 며느리의 손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거칠고 투박했습니다. 버들은 황급히 손을 빼며 옷소매로 감추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멈. 어서 아궁이에 불이나 더 넣어주게. 오늘따라 어머님 기침이 잦으셔서 방이 따뜻해야 할 텐데. 마님도 참 속도 없으시지. 큰 마님이 마님 생각하는 거 반의 반만이라도 해주셨으면 내가 이런 말도 안 해요. 어제도 그 뜨거운 국그릇을 마님 발취에 던지셨다면서요? 세상에, 종년들도 그런 대접은 안 받아요. 행랑어멈의 말에 버들은 씁쓸하게 웃으며 다시 행주를 들었습니다. 종년보다 못한 며느리.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버들은 본래 이름도 성도 없는 고아였습니다. 어릴 적 흉년에 부모를 잃고 지나가던 스님 등에 업혀 절에서 동량젖을 먹고 자랐습니다. 그러다 이댁의 아들인 박도령이 절에 불공을 드리러 왔다가 버들을 보고 첫눈에 반의 때를 쓰는 바람에 덜컥 이 대단한 부잣집 며느리로 들어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인 조씨 부인은 뼈대 없는 며느리가 들어왔다며 혼례날부터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돈으로 족보를 사서 양반 행세를 하는 집일수록 핏줄 타령이 더 심하다더니 조씨 부인이 딱 그러했습니다. 버들이 너 인연 어디 있느냐? 부엌문이 벌컥 열리며 찬바람과 함께 조씨 부인의 고함이 날아들었습니다. 비단 치마를 휘날리며 들어서는 시어머니의 기세에 부엌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행랑어멈은 기겁을 하며 구석으로 물러났고 버들은 젖은 손을 앞치마에 문지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어머님, 기침하셨습니까? 기침? 네 년이 끓인 미음 때문에 속이 뒤집혀서 잠이나 제대로 잤겠느냐? 이게 무슨 냄새야? 너 또 몰래 뭘 주워 처먹고 있었던 게냐? 조씨 부인은 코를 킁킁거리며 버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고는 다짜고짜 솥뚜껑을 열어젖혔습니다.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갓 지은 살밥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세상에, 이 비한 2000쌀밥을 니년이 감히 이걸 탐내? 아닙니다, 어머님. 이건 아범이랑 도련님 드실 진지입니다. 저는 찬밥 남은 거 물에 말아 먹으려고. 시끄럽다! 평계는 청산유수지. 천한 것들은 어쩔 수 없어. 근본이 없으니 배고픈 걸 못 참는 게지. 내 아들을 불쌍해서 널 거뒀지. 아니었으면 니녀는 지금쯤 저작거리에서 밥동량이나 하고 있을 게야. 조씨 부인의 손이 매섭게 허공을 가르더니 버들의 등짝을 후려쳤습니다. 철썩 소리가 부엌 담장을 넘어갈 만큼 컸습니다. 버들은 비명 한 번 지르지 않고 그저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아팠지만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3년입니다. 이 집에 들어와 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듣던 소리였습니다. 근본 없는 년, 거지 같은 년, 재수 없는 년.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더 주의하겠습니다. 주의? 말은 잘한다. 오늘 우리 서기도련님 돌상 차리는 날인 거 알지? 털끝만큼이라도 실수했다가는 네 발목을 분질러 놓을 테니 그리 알아라.
어디 감히 천한 손으로 귀한 손주 음식에 부정을 타게 해! 조씨 부인은 혀를 쯧쯧하며 뒤돌아서 나갔습니다. 멀어지는 발소리를 들으며 버들은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핑 돌았지만 올 시간도 없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이 집안의 5대 독자 금지요곱 손자인 서기의 첫돌 잔치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마님, 괜찮으셔요? 행랑어멈이 울상인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버들은 애써 밝게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괜찮네. 어머님 말씀 틀린 거 하나 없어. 내가 부족한 탓이지. 어서 상 차리세. 도련님 배고프시겠다. 버들은 다시 소뚜껑을 열고 밥을 펐습니다. 하얀 김 사이로 어릴 적 절간 뒷방에서 아버지가 남기고 갔다는 낡은 보따리를 몰래 열어보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보따리 안에 들어있던 누런 책과 이상하게 생긴 바늘통. 스님은 그것을 절대 남에게 보이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었습니다. 네 목숨을 구할 수도 죽일 수도 있는 물건이라면서요. 버들은 무의식적으로 품속 깊은 곳을 만져보았습니다. 옷감 너머로 딱딱한 나무통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는 모르나 부모님이 남겨준 유일한 유산이기에 버들은 잘 때도 이것을 품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사랑채 대청마루에는 상다리가 부러질 듯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온갖 산의 진미가 가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친척들이 모여 웅성거리는 소리가 담장 밖까지 넘쳤습니다. 주인공인 어린 서기는 색동저고리를 입고 할머니 무릎에 앉아 방긋방긋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장손, 인물이 훤한 게 꼭 할아버지를 닮았구려. 암요. 귀티가 줄줄 흐르는 것이 나중에 정승 반서가 될 쌍입니다. 친척들의 아부 섞인 칭찬에 조씨 부인의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그녀는 서기의 엉덩이를 토닥이며 으스댔습니다. 그럼요. 누구 핏줄인데. 우리 집안이 비록 상업으로 돈을 벌었으나 족보만큼은 저 한양의 명문가 못지않은 뼈대 있는 집안 아닙니까? 그런 집안의 장선이니 오죽하겠어요. 돈 주고 산 족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었지만 맛있는 음식과 술 앞에서는 모두가 모른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시각 버들은 잔치상 귀퉁이에도 앉지 못하고 부엌 문 틈으로 그 광경을 훔쳐보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입니다. 10달을 배 아파 낳은 내 새끼가 첫돌을 맞았는데 어미는 그 곁에 가서 안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조씨 부인이 천한 어미 기운이 닿으면 아이가 부정탄다며 접근조차 막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인 박도령은 어디 있는가 보았더니 술잔을 기울이며 친구들과 웃고 떠드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찬밥을 먹는지 굶는지 신경조차 쓰지 않는 무심한 남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순박해서 그런 줄 알았으나 이제 보니 그저 어미 치마폭에 쌓여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유약한 사내일 뿐이었습니다. 서가, 내 아기. 버들은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아들의 이름을 불러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할머니 무릎에서 방긋거리던 서기의 표정이 갑자기 이그러졌습니다.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녜. 어머, 우리 강아지 왜 이러냐? 배가 고픈 게냐? 아니면 어디가 불편해? 조씨 부인이 당황하여 아이를 얼러보았지만 울음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날카로워졌습니다. 단순한 투정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는 숨이 넘어갈 듯 꺽꺽대더니 이내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서가, 왜 이러느냐? 얘야, 정신 좀 차려보거라. 순식간에 잔치집 분위기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서기의 작은 몸이 뻣뻣하게 굳어가며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눈동자가 흰 자위만 보이게 뒤집혔고 입가에는 거품이 보글보글 일렀습니다. 경련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위중한 급성 경련이었습니다.
아이고, 이럴 어째. 의원, 빨리 의원 불러라. 아범아, 뭐 하고 있느냐? 빨리 뛰어가. 조씨 부인의 기명에 박도령이 허둥지둥 신발을 꿰어 신고 대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손님들도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버들은 부엌문을 박차고 뛰어나갔습니다. 어미였습니다. 천하고 구박받아도 자식이 죽어가는데 가만히 있을 어미는 세상에 없습니다. 비켜주세요. 서가, 엄마 왔다. 버들이 인파를 헤치고 대청마루로 뛰어오르자 조씨 부인이 독사 같은 눈으로 쏘아보았습니다. 이 재수없는 년, 네 년이 부정 타서 그렇다. 아까 내가 부엌에 들어가지 말라 했는데 기어이 들어와서 내 손주를 잡는구나. 저리 가라. 썩 꼬지란 말이다. 조씨 부인은 아이를 안은 채 버들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버들은 마루 끝으로 나뒹굴었습니다. 이마가 기둥에 부딪혀 찢어졌는지 붉은 피가 흘러내려 눈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버들은 아픔도 잊은 채 기어서 다시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이러다 애 잡습니다. 아이 몸이 불덩이 같아요. 빨리 옷걸음을 풀어주고 눕혀야 합니다. 네가 뭘 안다고 짓거려. 그지 같은 년이 어디서 감히 양반집 귀한 손주 몸에 손을 대려 해. 썩 물러가라. 네 년이 가까이 오면 될 일도 안 된다. 그 사이 서기의 숨소리는 점점 더 바늘어지고 있었습니다. 쌕쌕거리는 소리가 마치 찢어준 풀피리 소리처럼 애처롭게 들렸습니다. 몸은 불처럼 뜨거운데 손발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이대로 두면 뇌가 상하거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버들의 눈에 아이의 상태가 보였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의술을 배운 적도 없는데 아이의 창백한 얼굴 위로 붉은 점들이 이어지는 성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저기를 누르면 될 것 같은데, 저곳을 찌르면 숨이 트일 것 같은데, 알 수 없는 확신이 가슴속에서 용암처럼 끌어올랐습니다. 품속에 있는 나무통이 심장박동에 맞춰 쿵쿵 우는 것만 같았습니다. 의원 왔습니다. 김 의원 모셔왔습니다. 박도령이 헐떡거리며 마을 의원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김 의원은 마을에서 꽤나 용하다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조씨 부인은 버들을 밀쳐내고 의원에게 매달렸습니다. 의원님, 제발 우리 손주 좀 살려주십시오. 갑자기 애가 눈이 뒤집히고 숨을 못 쉽니다. 김 의원은 급히 아이의 맥을 짚어보았습니다. 그의 미간이 깊게 패였습니다. 아이의 눈꺼풀을 뒤집어보고 혀를 내밀어 보던 김 의원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이건 금만풍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오는 병 중 가장 무서운 병이죠. 열이 뇌를 쳐서 이미 기운이 끊어지기 직전입니다.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침이라도 놓아주십시오. 약이라도 써주십시오. 늦었습니다. 맥이 이미 잡히지 않아요. 이건 화타가 와도 못 살립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김 의원의 말에 조씨 부인은 비명을 지르며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박도령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잔칫집은 순식간에 초상집으로 변했습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피 묻은 얼굴에 버들이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매맞던 며느리의 주눅든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비키세요. 서늘하고도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조씨 부인이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노려보았습니다. 뭐라고? 네 년이 지금. 비키라고 했습니다. 내 아이입니다. 죽이든 살리든 내가 합니다. 버들의 손이 품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낡은 옷감 사이로 세월의 때가 묻었으나 기이한 광채를 뿜어내는 오동나무 통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을 본 김 의원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저곳은... 버들이 통을 뚜껑을 열자 서슬퍼런 은빌침들이 햇살을 받아 번쩍였습니다. 거지 며느리의 손에 들린 그것은 단순한 바늘통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무슨... 김 의원은 입을 떡 벌리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버들의 손에 들린 오동나무 침통에 꽂혀 있었습니다. 세월에 닳고 닳아 겉면은 반질반질 윤이 났지만 그 안에 꽂힌 은침들은 마치 방금 별인 듯 서슬퍼런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의원의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받침 손잡이에 새겨진 문양, 용이 구름을 휘감고 승천하는 듯한 그 정교한 조각은 왕실 레이원 중에서도 으뜸가는 명의만이 가질 수 있는 표식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씨 부인의 눈에는 그저 며느리가 미쳐 날뛰는 것으로만 보였습니다. 어디서 주워온 쇠꼬챙이를 들고 감히 제 손주 몸에 손을 대려 하다니 천불이 날 노릇이었습니다. 니년, 기어이 일을 치려는구나. 어디서 굴러먹던 개 뼈다귀 같은 걸 들고 와서 내 손주를 잡으려 들어. 썩 꺼지라고 하지 않았느냐? 조씨 부인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버들의 뺨을 후려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버들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아오는 시어머니의 팔목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 힘이 어찌나 센지 조씨 부인은 악소리를 내며 주춤거렸습니다. 매일같이 밭일하고 물깃고 장작 패던 며느리의 악력은 비단옷 입고 호의호식하던 시어머니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놓아라! 이거 놓지 못해! 니년이 정말 도락구나! 어머님, 지금 서기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포기했다 하지 않습니까? 제가 해보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버들의 눈빛이 이글거렸습니다. 그것은 광기가 아니었습니다. 어미로서의 절박함과 그리고 의원으로서의 본능이 뒤섞인 뜨거운 불꽃이었습니다. 박도령이 놀라서 다가와 말렸습니다. 부인, 이러지 마시오. 어머니 화나시면 어쩌려고. 그리고 당신이 무슨 의술을 안다고 그러오. 김 의원님도 못 고친다는데. 서방님은 가만히 계세요. 당신 아들입니다. 당신 핏줄이 지금 숨이 끊어지게 생겼는데 체면이고 무엇고 중요합니까? 버들의 일갈에 박도령은 입을 다물고 쭈쭌거렸습니다. 평소 순종적이고 말없던 아내가 이렇게 무섭게 변할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김 의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자네, 그 침통 어디서 났는가? 그건 예사 물건이 아닌데. 어릴 적부터 지니고 있던 것입니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일한 유산입니다. 부모님? 자네 부모가 누구란 말인가? 모릅니다. 저는 절에서 자란 고아니까요. 하지만 버들은 말을 잇지 못하고 아이 곁에 시선을 돌렸습니다. 서기의 숨소리는 이제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가고 있었고 사지는 뻣뻣하게 굳어 마치 나무 토막 같았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설명할 시간도 허락을 구할 시간도. 버들은 조씨 부인의 팔을 뿌리치고 아이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침통에서 가장 가늘고 긴 침 하나를 뽑아들었습니다. 그 순간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버들의 머릿속에서 희미했던 기억들이 선명한 그림처럼 떠올랐습니다. 어두운 밤, 비바람이 몰아치던 산사. 어린 버들은 등불 아래 앉아 아버지의 무릎을 베고 누워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따뜻한 손으로 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무언가를 읊어주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몸에는 365개의 구멍이 있고 그 구멍마다 기가 흐르는 길이 있단다. 이 길을 경락이라 부르지. 경락이요? 그래. 물이 흐르듯 기가 흘러야 하는데 때로는 바위가 막아서기도 하고 때로는 물이 말라버리기도 한단다. 의원은 그 막힌 물골을 터주는 사람이란다. 아버지는 의원이에요? 글쎄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면 족하지. 잘 보거라. 여기가 인중이다. 사람이 정신을 잃었을 때 이곳을 찌르면 깨어나지. 그리고 여기가 백회다. 하늘의 기운이 들어오는 곳이지. 아버지는 버들의 작은 몸 이곳저곳을 짚어가며 혈자리를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공부가 아니었습니다. 놀이였습니다. 아비와 딸이 나누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대화였습니다. 버들은 그 따뜻한 손길과 목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들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낯선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관군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급히 버들을 안고 뒷문으로 뛰었습니다. 빗바람을 뚫고 산을 오르던 아버지는 벼랑 끝에 몰리자 품속에서 오동나무 침통을 꺼내 버들의 품이 안겨주었습니다. 버들야,
잘 듣거라. 이것은 내 목숨보다 귀한 것이다. 절대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말고 꼭꼭 숨겨두거라. 언젠가 네가 이것을 써야 할 날이 올 것이다. 아버지, 무서워요. 괜찮다. 아비는 잠시 다녀올 곳이 있다. 스님 말씀 잘 듣고 있으면 금방 데리러 오마. 알겠지? 우리 버들이 착하지. 아버지는 버들을 덤불 속에 숨겨두고 스스로 미끼가 되어 관군들을 유인했습니다. 멀어지는 아버지의 뒷모습, 그리고 들려오던 비명소리와 칼 부딪히는 소리. 어린 버들은 입을 틀어막고 숨죽여 울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고 버들은 절에서 자라며 그날의 기억을 잊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기에 스스로 기억을 봉인해버린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혈자리를 짚던 아버지의 손길, 침을 놓던 그 미세한 감각,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그 간절한 마음까지. 다시 현재, 버들의 눈앞에 누워있는 아이의 몸 위로 아버지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서둘러라. 백회혈이 막혀 기운이 돌지 않는다. 십선혈을 따서 열독을 빼내야 한다. 버들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침이 아이의 정수리 백회혈에 꽂혔습니다. 조씨 부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내 새끼 머리에 구멍을 내다니. 천연 잡아라. 당장 끌어내. 하인들이 우르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버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녀는 무아지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 침, 세 번째 침, 버들의 손놀림은 신들린 듯 빨랐습니다. 마치 춤을 추듯 우아하면서도 정확했습니다. 손가락 끝 10곳, 10선혈을 모두 따자 검붉은 피가 방울방울 맺혀 나왔습니다. 피가 나온다. 아이고, 우리 석이 죽네. 저 미친년이 내 손주 피를 말리는구나. 조씨 부인은 거의 실성한 사람처럼 바닥을 구르며 통곡했습니다. 박도령도 안절부절 못하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김 의원만이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경이로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것은 사혈요법 중에서도 가장 고난도라는 십선혈 따기. 게다가 저 침을 놓는 깊이와 각도, 한치의 오차도 없구나. 대체 저 여인은 누구인갈 말인가. 버들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아이의 몸은 여전히 불덩이였고 격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강력한 처방이 필요했습니다. 인중이다. 코와 입 사이 그 급소를 찔러 닫힌 기문을 열어야 한다. 하지만 인중은 위험한 혈자리였습니다. 조금만 잘못 찌르면 오히려 아이의 숨통을 끊어놓을 수도 있었습니다. 버들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내 아들입니다. 내 손으로 내 자식을 죽일 수도 있다는 공포가 엄습해왔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려워 마라. 침은 사람을 죽이는 칼이 아니라 살리는 마음이다. 내 마음이 닿는 곳에 길이 있다. 버들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그곳엔 두려움 대신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인중혈에 침을 놓았습니다. 깊숙이, 아주 깊숙이. 으악! 조씨 부인이 기전초풍하며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잦아들고 방 안에는 침이 꽂히는 소리만 들리는 듯했습니다. 1초, 2초, 3초, 영겁 같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아이의 가슴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실패인가? 버들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석아, 제발 일어나거라. 엄마가 잘못했다. 엄마가 미안해. 버들은
아이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으앙! 가냘픈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마치 막혔던 둑이 터지듯 아이의 목구멍에서 막혀있던 숨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동시에 아이의 몸을 뒤덮고 있던 검푸른 기운이 씻은 듯 사라지고 얼굴에 붉은 홍조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경련도 멈추었습니다. 살았다! 도련님이 살아나셨다! 행랑어멈이 소리쳤습니다. 쓰러져 있던 조씨 부인이 벌떡 일어나 아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서가, 내 새끼! 아이고, 할미 죽는 줄 알았다. 조씨 부인은 아이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박도령도 눈물을 훔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두가 기뻐하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버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살려낸 것은 버들이었지만 그 공은 순식간에 조씨 부인의 기도로 혹은 조상님의 보살핌으로 둔갑해버렸습니다. 아니, 오히려 조씨 부인은 아이가 안정을 찾자마자 버들을 매섭게 쏘아보았습니다. 미년, 운이 좋았을 뿐이다. 감히 내 귀한 손주 몸에 구멍을 내? 흉이라도 치면 네 년이 책임질 테냐? 어머님, 그래도 부인이 아이를 살리지 않았습니까? 칭찬은 못해줄 망정. 박도령이 소심하게 거들었지만 조씨 부인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시끄럽다. 김 의원님이 옆에서 기를 불어 넣어주셔서 살아난 거지. 저 천한년이 뭘 했다고 그래. 안 그러냐, 김 의원? 조씨 부인은 뻔뻔하게 김 의원에게 동의를 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헛기침을 했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아이가 살았으니 다행입니다만 저 부인의 침술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혹시 어디서 의술을 배우셨습니까? 김 의원의 질문에 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 자신도 놀라웠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이 가는 대로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내 손을 잡고 대신 침을 놓아준 것처럼. 배우긴 뭘 배워. 어깨 너머로 본 거 흉내나 낸 거지.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말고 썩 나가라. 꼴도 보기 싫다. 조씨 부인은 버들을 쫓아내듯 손을 휘저었습니다. 버들은 아무 말 없이 침통을 챙겨 들고 방을 나왔습니다. 등주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잔치 분위기가 더욱 서럽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버들의 가슴속에는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부심이었습니다. 내가 살렸다. 내 손으로 내 아이를 살렸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버들은 더 이상 예전의 거지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버들은 부엌으로 돌아와 찬물 한 사발을 들이켰습니다. 속이 뻥 뚫리는 듯 시원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대문을 세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이리 오너라! 내의원에서 나오신 분이 계시다. 내의원? 버들의 귀가 번쩍 뛰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품속의 침통이 다시 한번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주인을 부르는 것처럼. 대문이 열리고 화려한 관복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 중 가장 앞에 선 백발이 성성하지만 눈빛만은 형령한 노인. 그는 조선 최고의 명의이자 해민서 제조, 허준의 수제자 해민서 제조 영감님이었습니다. 그가 왜 이 시골 구석까지, 그것도 이 참판대를 찾아온 것일까요? 이 댁에 혹시 침통을 가진 여인이 있는가? 제조 영감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마당을 울렸습니다. 부엌문 틈으로 그를 바라보던 버들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 노인을 어디서 본 것만 같았습니다. 아주 오래전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그 동무가 혹시 저분은 아닐까? 침통이라뇨? 우리 집에 그런 건 없습니다만. 조씨 부인이 당황해 대답했습니다. 그때 김 의원이 마루에서 뛰어나오며 소리쳤습니다. 있습니다. 조금 전 이댁 며느리가 기가 막힌 침술로 아이를 살려냈습니다.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침통, 그것은 분명 예사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김 의원의 말에 제조 영감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곧장 부엌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버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도망쳐야 할까? 아니면 나가야 할까? 아버지의 유언이 떠올랐습니다. 절대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말고 숨겨두거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제조 영감이 부엌문을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자네가 그 침통의 주인인가? 버들과 제조 영감의 시선이 허공에서 맞부딪혔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해민서 제조 정의겸 영감. 그는 조선 팔도 의원들이라면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떤다는 호랑이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평생을 병자들과 씨름하며 산전수전 다 겪은 그의 눈빛은 매서웠고 백발이 성성한 수염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낡아 빠진 무명 저고리를 걸친 부엌대기 며느리 앞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자네가 아이를 살려냈다는 그 침통의 주인인가? 낮지만 묵직한 목소리가 부엌 안을 울렸습니다. 버들은 엉겁결에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손에 든 흰주가 바르르 떨렸습니다. 아니라고 해야 하나, 모른다고 해야 하나. 순간 머릿속에서 아버지의 다급했던 목소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숨겨라. 절대 들키면 안 된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의겸의 시선은 버들의 허리춤, 살짝 붉어진 옷자락 끝에 꽂혀 있었습니다. 잠시 실례하겠네. 정의겸이 성큼 다가와 버들의 손목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니, 대감마님, 천한 곳에게 어찌 손을 대십니까? 조씨 부인이 기겁을 하며 달려와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감히 대감마님이 부엌까지 들어오신 것도 황송한데 하필이면 그 천덕꾸러기 며느리에게 관심을 보이다니. 혹여나 집안 망신이라도 시킬까봐 조씨 부인의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비키쇼 부인, 내가 확인해 볼 것이 있어서 그러오. 아이고, 확인이라뇨. 저녀는 그냥 미친년입니다. 아까도 제 손주를 죽이려던 걸 제가 겨우 말렸습니다. 어디서 굴러먹던 쇠꼬챙이를 들고 와서 설치는 꼴이라니. 대감마님 눈버리십니다. 어서 사랑채로 드시지요. 조씨 부인은 필사적으로 정의겸의 옷소매를 잡아 끌었습니다. 하지만 정의겸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는 조씨 부인을 부드럽게 밀어내고 다시 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자네 이름이 무엇인가? 버들이라고 합니다. 버들? 버들? 정의겸이 그 이름을 곱씹듯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을 맞추려는 듯 그는 버들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눈매, 콧날, 그리고 저 다부진 입술. 누군가를 닮았습니다. 아주 많이 닮았습니다. 혹시 자네 부친의 함자를 아는가? 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어릴 때 헤어졌고 절에서 자라며 업동이라 불렸을 뿐 아버지의 이름 석자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흐릿한 기억 속에 아버지가 자신을 부르던 애칭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모릅니다. 저는 고아입니다. 그렇군, 고아라. 정의겸은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긴 한숨을 내쉬며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버들의 품속에서 무엇인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아까 아이를 살릴 때 급하게 꺼내느라 제대로 여미지 않은 탓이었습니다. 오동나무 침통이 바닥을 구르며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이건 정의겸이 번개처럼 몸을 숙여 침통을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침통 뚜껑에 새겨진 문양, 구름을 타고 승천하는 용, 그리고 그 아래 작게 새겨진 글자 신. 그것은 조선 팔도에 단 하나밖에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둘도 없는 버시자 라이벌이었던 전설의 신의 신창대의 침통이었습니다. 이 침통, 자네가 이걸 어디서 났는가? 말해보게, 어서!
정의겸이 버들의 어깨를 잡고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물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조씨 부인과 박도령 그리고 김 의원까지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버들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주셨습니다. 아주 어릴 때 헤어지면서. 자네 아버지가 성창대란 말인가? 이름은 모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의원이셨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오, 세상에. 자네가 살아있었구나. 정의겸은 버들을 와락들어 안았습니다. 그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천하의 해민서 제조 영감이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꼬질꼬질한 며느리를 안고 통곡하는 기이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성창대라니 그 역적놈 말하는 거 아니냐? 조씨 부인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성창대. 그 이름은 금기였습니다. 10년 전 왕의 병을 고치지 못하고 오히려 독살하려는 누명을 쓰고 삼족이 멸해진 비운의 의원. 그의 딸이라니. 역적의 딸을 며느리로 들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참판댁은 그날로 멸문지화를 면치 못할 것이 뻔했습니다. 대감마님, 이 무슨 망발이십니까? 저녀는 그냥 거지입니다. 역적의 딸이라뇨. 당치도 않습니다. 조씨 부인이 악을 쓰며 달려들었습니다. 그녀는 정의겸의 품에서 버들을 떼어내려 안간 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정의겸은 버들을 더욱 꽉 끌어안고 조씨 부인을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매서운지 조씨 부인은 헉하고 숨을 삼켰습니다. 망발이라니, 내 눈은 못 속는다. 이 아이는 성창대의 딸이 맞아. 내가 이 침통을 직접 만들어 주었는데 모를 리가 있겠느냐? 하지만 대감마님, 성창대는 역적 아닙니까? 역적의 딸을 감싸시면 대감마님도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조씨 부인의 협박에 정의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역적? 그건 간신배들이 꾸며내한 모함이었다는 걸 천하가 다 아는 사실. 전하께서도 뒤늦게 후회하시고 성창대를 복권시키려 찾고 계신다. 그런데 자네가 감히 내 벗을 역적이라 부르다니. 복권이라뇨? 그럼 조씨 부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복권이라니. 죽은 서창대가 다시 의원으로 인정받고 그 딸인 버들이 양반 신분을 되찾게 된다면? 그동안 며느리를 종년 부리듯 부려먹고 학대해온 자신의 죄는 어찌 되는가? 게다가 버들이 이 집안의 안주인 자리를 꿰차고 들어온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절대 그렇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대감마님께서 잘못 보신 겁니다. 저녀는 그냥 도둑년입니다. 어디서 훔친 물건일 겁니다. 여봐라, 저년을 당장 광에 가두어라! 조씨 부인이 하인들에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하인들은 우물쭈물하며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해민서 제조용감이 버티고 서 있는데 감히 누가 나설 수 있겠습니까? 박도령이 나서서 조씨 부인을 말렸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대감마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우리 집안에도 경사가 아닙니까? 며느리가 명문의 여식이라는데. 닥쳐라. 네가 뭘 한다고 떠들어. 전현이 안주인이 되면 내 꼴이 뭐가 되겠느냐. 넌 애미가 쫓겨나길 바라는 게냐? 조씨 부인은 아들의 뺨까지 때려가며 발악을 했습니다. 그녀의 탐욕과 열등감이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정의겸은 혀를 차며 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가자. 이런 곳에 있을 이유가 없다. 내 집으로 가자. 내 아비의 친구로서 내가 너를 돌봐주마. 정의겸의 제안은 달콤했습니다. 지긋지긋한 시집살이, 매일같이 이어지는 구박과 멸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게다가 아버지의 친구라니. 따뜻한 밥과 깨끗한 옷,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버들은 흔들렸습니다. 당장이라도 이 지옥 같은 집을 뛰쳐나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버들의 시선이 안방 쪽을 향했습니다. 방금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아들 석이. 아직 핏덩이 같은 내 새끼를 두곤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없으면 누가 저 아이를 돌볼까? 저 독한 시어머니가 또다시 아이를 잡으면 어떡하나? 어미의 발목을 잡는 것은 언제나 자식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감마님. 저는 갈 수 없습니다. 버들의 대답에 정의겸이 놀란 눈으로 되물었습니다. 아니, 왜? 자네를 이리 핍박하는 곳에 왜 남으려 하는가? 제 아이가 있습니다. 서기를 두고는 한 발짝도 못 갑니다. 버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정의겸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버들을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자식도 너미 마음이 오죽하겠느냐. 알겠다. 허나 명심해라. 언제든 힘들면 나를 찾아오거라. 내 해민서문은 항상 열려있다. 그리고 정의겸은 품속에서 작은 옥패 하나를 꺼내 버들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해민서 제조의 신분을 증명하는 옥패였습니다. 이걸 지니고 있거라. 위급할 때 요긴하게 쓰일 것이다. 네 아비의 침통은 당분간 네가 가지고 있거라. 그 침통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정의겸은 조씨 부인을 향해 서슬퍼런 경고를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부인, 명심하시오. 이 아이 털끝 하나도 건드렸다가는 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오. 내 말 허투루 듣지 마시오. 정의겸이 대문을 나서자 조씨 부인은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욱 독하게 번뜩였습니다. 두려움은 곧 분노로 바뀌었고 분노는 사리로 변해갔습니다. 서창대의 딸, 살려둘 수 없어. 내 앞길을 막는 것들은 다 없애버려야 해. 오늘 밤이다. 오늘 밤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해야겠어. 그날 밤 달도 뜨지 않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조씨 부인은 은미일이 하인 하나를 불렀습니다. 그는 집안의 굳은 일을 도맡아 처리하는 껄렁패 출신 하인 개똥이었습니다. 개똥아, 너 쥐약 좀 구할 수 있겠느냐? 쥐약이요? 광에 쥐라도 들었습니까요? 아니, 아주 큰 쥐새끼 한 마리가 들어왔지. 사람을 무는 미친 쥐새끼 말이다. 오늘 밤 며느리 밥상에 쥐약을 타라. 아주 듬뿍. 냄새 안 나게 참기름도 섞고. 개똥이는 흠칫 놀랐지만 조씨 부인이 건네는 엽전 꾸러미를 보자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알겠습니다요, 마님. 뒤탈없게 아주 깔끔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조씨 부인의 입가에 섬뜩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시각 버들은 부엌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식은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까 제조 영감이 주고 간 옥패를 만지작거리며 서기는 다행히 열이 내리고 고운히 잠들었습니다. 이제야 한시름 놓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마님, 진지 드세요. 제가 아까 끓인 국인데 좀 식었지만 맛은 좋을 거예요. 개똥이가 능글맞은 웃음을 지으며 국그릇을 내밀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고깃국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버들은 의아했습니다. 자신에게 이런 고깃국을 줄 리가 없는데. 하지만 하루 종일 굶는 탓에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버들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고맙네, 잘 먹겠네. 버들이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그 순간 탁! 어디선가 날아온 돌멩이가 국그릇을 때렸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그릇이 깨지고 국물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쏟아진 국물을 핥아먹던 부엌강아지가 갑자기 깨갱 하며 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단 몇 초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강아지는 몸을 비틀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버들은 사색이 되어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독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했습니다. 누구냐?
개똥이가 당황하여 소리쳤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림자 하나가 걸어 나왔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에 삿갓을 푹 눌러 쓴 사내. 하지만 삿갓 아래로 보이는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천벌 받는다. 낮고 굵은 목소리. 버들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멎은 것 같았습니다. 낯선데 익숙했습니다. 어릴 적 천둥 번개가 치는 밤에 자신을 안아주며 자장가를 불러주던 그 목소리. 죽은 줄만 알았던 아버지? 아니면 아버지가 보낸 수호천사? 사내는 개똥이를 단숨에 제압하고 버들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뛰어라! 지금 도망치지 않으면 죽는다! 버들은 영문도 모른 채 사내의 손에 이끌려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조씨 부인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잡아라! 전현 잡아! 살려서 내보내면 안 된다! 횃불을 든 하인들이 떼거지로 몰려 나왔습니다. 버들은 숨이 턱끝까지 차오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살아서 내 아이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음모를 밝혀내고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의 원한을 갚아야 했습니다. 버들의 손에 쥐어진 침통이 달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헉, 헉. 얼마나 달렸을까요?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던 갯불 소리와 고함 소리는 어느새 잦아들었지만 버들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공포가 채찍질하듯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자신의 밥그릇에 독을 탄 시어머니, 상상조차 못했던 끔찍한 현실이 버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었습니다. 이제 멈춰라. 여기라면 안전하다. 앞서 달리던 사내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곳은 인적 드문 산기슭, 버려진 폐가 앞이었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초가 삼간, 마당에는 자풀이 무성했고 창호지 다 찢어진 방문은 바람에 덜컹거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버들에게는 대골보다 더 반가운 피난처였습니다. 누구십니까? 왜 저를? 버들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사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사내의 얼굴. 삿갓을 벗은 그는 놀랍게도 낯이 익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낯설면서도 어디선가 본 듯한 기묘한 느낌이었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 한쪽 눈을 가로지르는 흉터,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눈빛. 어릴 적 아버지의 눈빛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10년 전 관군에게 끌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나는 내 아비의 그림자다. 사내의 대답은 알쏭달쏭했습니다. 그림자? 아비의 그림자라니? 버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자 사내는 쓴 웃음을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서창대, 내 아비의 이름이지. 나는 그와 호형호재하며 지내던 의원 만수라고 한다. 네가 아주 어릴 때 몇 번 본 적이 있을 게다. 만수. 그 이름에 버들의 머릿속에서 희미한 기억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지 곁에서 늘 약재를 썰고 침을 갈던 곰 같은 아저씨. 버들이 아플 때면 등을 토닥여주며 탕약을 다려주던 그 따뜻한 손길. 그 아저씨였습니다. 아, 아저씨, 만수 아저씨. 버들은 와락 눈물을 쏟으며 만수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버지의 친구, 아니 또 다른 아버지와도 같았던 사람. 그가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자신을 구해주었습니다. 만수는 거친 손으로 버들의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래, 많이 컸구나. 살아있었구나. 내 아비가 하늘에서 보고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만수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폐가 안으로 들어가 호롱불을 켰습니다. 먼지 쌓인 향 안에는 약초 냄새가 은은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만수는 이곳에서 숨어 지내며 몰래 병자들을 치료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는 버들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며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그래, 그동안 어떻게 지냈느냐? 그 침통은 또 어찌 가지고 있고? 버들은 지난 10년간의 삶, 절에서의 생활, 참판된 며느리로 들어간 사연, 그리고 아들 서기를 살리게 된 경위까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만수의 표정은 어두워졌다 밝아졌다를 반복했습니다. 특히 버들이 침을 놓는 대목에서는 무릎을 치며 감탄했습니다. 역시 피는 못 속이는구나. 내 아비의 재능을 그대로 물려받았어. 천재다, 천재. 하지만 조씨 부인의 독살 시도를 들을 때는 주먹을 불끈 쥐며 분노했습니다. 천벌 받으련 감히 사람 목숨을 가지고 장난질을 쳐? 내 당장 가서 요절을 내주마. 아저씨, 안 돼요. 지금 가면 잡혀요. 저야 도망쳤지만 서기는, 제 아이는 어떡해요? 버들이 울먹이며 만수를 말렸습니다. 만수는 씩씩거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 지금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힘이 없으면 억울해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 이치였습니다. 힘을 길러야 했습니다. 단순히 주먹 힘이 아니라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진짜 힘을. 버들야, 내 말이 맞다. 지금 당장 나서봐야 개죽음이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도 없다. 내 아이를 지키고 내 아비의 억울함을 풀려면 네가 강해져야 한다. 강해지다니요? 제가 어떻게? 의술, 내 아비가 남긴 그 침통, 그것이 내 무기다. 내가 널 조선 최고의 명의로 만들어주마. 그날부터 버들의 지옥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산을 타며 약초를 캐고 밤에는 만수에게 침술과 맥법을 배웠습니다. 만수는 엄한 스승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혈자리가 빗나가거나 약재 배합이 틀리면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틀렸다. 거기는 족삼리가 아니라 상거호다. 한치 차이가 사람 목숨을 가르는 법. 다시!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버들은 이악 물고 버텼습니다. 손가락이 부르트고 어깨가 빠질 듯 아팠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서기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널 꼭 데리러 갈게. 조금만 기다려. 그 간절함이 버들을 더욱 강하게 단련시켰습니다. 한편 참판댁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며느리가 독살을 피해 도망쳤다는 소식에 조씨 부인은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뭐야? 놓쳤다고? 이 밥버러지 같은 놈들, 그년 하나 못 잡고 뭐 했어? 조씨 부인은 밥상을 엎으며 하인들을 탁달했습니다. 개똥이는 무릎을 꿇고 벌벌 떨었습니다. 마님, 죄송합니다요. 갑자기 괴한이 나타나는 바람에. 괴한? 핑계대지 마. 당장 가서 잡아와. 못 잡아오면 니놈들 목을 칠 줄 알아. 조씨 부인의 패악질은 날이랄수록 심해졌습니다. 그녀는 불안했습니다. 버들이 살아서 돌아온다면? 정이겸 대감에게 독살 시도를 고발한다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습니다. 어떻게든 버들을 찾아내 입을 막아야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해민서 제조 정이겸마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버들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관하에 수배령을 내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조씨 부인이 손을 썼습니다. 그녀는 남편인 형조 참판을 꼬드겨 정이겸을 압박했습니다. 대감, 이대로 당하실 겁니까? 그 늙은이가 감히 우리 집안일에 끼어들어 며느리를 빼돌리려 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역적의 딸이 아닙니까? 역적을 비호하는 자는 역적과 다름없습니다. 참판은 귀가 얇은 위인이었습니다. 부인의 말에 홀라당 넘어가 정이겸을 찾아가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정대감, 내 며느리 일에 왜 이리 간섭이시오? 혹시 그 아이와 무슨 사이라도 있는 거 아니요? 역적의 딸을 감싸고 도는 꼴이 수상하구려. 허허, 참판, 그게 무슨 말씀이시오? 나는 그저 인재를 아끼는 마음에. 인재? 역적의 핏줄이 인재라니 당장 손 떼시오. 안 그러면 내 형조의 힘을 빌려 대감까지 조사할 수도 있소이다. 정이겸은 기가 찼지만 권력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형조 참판은 사법권을 쥐고 있는 실세였습니다. 잘못 건드렸다가는 해민서 전체가 풍비박산 날 수도 있었습니다. 정이겸은 부운을 사귀며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몰래 신복을 풀어 버들의 행방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어딘가 살아있을 것이다.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 시간은 흘러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버들은 몰라보게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눈을 감고도 침을 놓을 수 있고 숨소리만 듣고도 병세를 알아맞힐 정도가 되었습니다. 만수도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제 하산해도 되겠구나. 청출어람이라더니 네 아비보다 낫다. 아닙니다, 스승님. 아직 멀었습니다. 버들은 겸손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자신감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때마침 한양 장안에 괴질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원인 모를 열병이 퍼져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나갔습니다. 해민선은 환자들로 넘쳤고 의원들은 손을 쓰지 못한 채 발만 동동거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궁궐안까지 병마가 침투하여 왕세자마저 쓰러졌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기회다. 만수가 눈을 번쩍이며 말했습니다. 이 난세가 너를 부르는구나. 가서 실력을 보여주어라. 세상을 구하고 네 이름을 되찾아라. 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오동나무 침통을 품에 안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남루한 옷차림, 갓쓴 산의 행색을 한 그녀는 더 이상 며느리 버들이 아니었습니다. 신출귀몰한 의술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다는 소문의 명의, 버들도령. 그녀의 전설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양거리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길가에는 거적에 덮인 시체들이 즐비하고 곳곳에서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버들은 그 참혹한 광경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해민서 근처 허름한 주막의 자리를 잡고 무료 진료소를 열었습니다. 병자 무료 시술이라는 깃발을 내걸자마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의원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우리 애가 열이 펄펄 끓습니다. 나은님, 제 어미 좀 봐주십시오. 숨이 넘어갑니다. 버들은 쉴 새 없이 침을 놓고 약을 처방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어가던 아이가 눈을 뜨고 열병에 시달리던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버들도령이라는 용한 의원이 나타났다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신이라고. 그 소문은 결국 참판댁 담장을 넘어 조씨 부인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뭐라고? 버들도령? 그게 누군데 그리 난리야? 아이고, 많이 모르셨습니까? 요새 장안에서 제일 잘 나가는 의원입니다. 젊은 사내라는데 침술이 기가 막히더군요. 하녀의 말에 조씨 부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톨팔이겠지. 요즘 같은 세상에 무슨 신이가 있어. 그나저나 우리 서기는 좀 어떠냐? 서기는 여전히 시름시름 앓고 있었습니다. 지난번 버들이 살려놓긴 했지만 어미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지언지 아니면 집안의 나쁜 기운 탓인지 잔병 치레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유명하다는 의원들을 다 불러보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조씨 부인은 애가 탔습니다. 금지옥엽 내 손주, 이 아이가 잘못되면 대가 끊어지는데. 안 되겠다. 그 버들도령인가 뭔가 하는 놈을 불러와라.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당장 데려오라고 해. 조씨 부인의 명령에 하인이 급히 달려나갔습니다. 운명의 장난일까요? 조씨 부인이 애타게 찾는 그 명의가 바로 자신이 내쫓고 죽이려 했던 며느리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버들은 주막 평상에 앉아 환자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낯익은 하인 하나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참판댁 하인 칠성이었습니다. 의원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버들은 갓을 푹 눌러쓰고 목소리를 깔았습니다. 무슨 일이요? 저기 형조 참판댁인데 우리 도련님이 많이 편찮으십니다. 마님께서 꼭 좀 모셔오라고. 참판댁, 서기. 버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 아이가 또 아프다니.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지만 버들은 짐짓 태연한 척했습니다. 지금 섣불리 나섰다가는 정체가 탄로 날 수도 있었습니다. 나는 왕지는 안다니요. 급하면 환자를 데려오시오. 아이고, 의원님, 우리 마님 성질 모르셔서 그럽니다. 안 가면 제 목이 달아납니다요.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질성이는 바닥에 머리를 찧으며 애원했습니다. 버들은 갈등했습니다. 가야 할까? 가면 위험할 텐데. 하지만 아이가 아프다는데 어미가 어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이것은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당당하게 그 집에 들어가 아이를 보고 조씨 부인을 코랄 납작하게 해줄 기회.
좋소, 가봅시다. 버들은 짐을 챙겨 일어섰습니다. 칠성이는 연신 고개를 조아리며 앞장섰습니다. 익숙한 골목길, 익숙한 대문. 하지만 버들의 마음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두려움보다는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습니다. 대문을 들어서자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조씨 부인이 마루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초조함이 가득했습니다. 자네가 그 용하다는 버들도령인가 뭔가 하는 놈인가? 조씨 부인이 버들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버들은 고개를 숙여 가수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다행히 남장을 하고 수염까지 붙인 터라 조씨 부인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3년 전 부엌대기와 지금의 당당한 의원은 분위기부터 달랐으니까요. 그렇습니다. 환자는 어디 있습니까? 저 방에 있네. 제발 우리 손주 좀 살려주게. 내 사례는 섭섭지 않게 하겠네. 버들은 안내를 받아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방에는 서기가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옆에는 유모가 졸고 있었고 박도령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버들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새끼, 얼마나 아팠을까. 엄마 보고 싶었지? 버들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맥을 짚었습니다. 열이 높고 맥이 불규칙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위중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시민성 발열, 마음의 병이었습니다. 어미의 따뜻한 품을 그리워하는 아이의 범부림이었습니다. 버들은 침을 꺼내 아이의 손과 발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귓가에 대고 나지막히 속삭였습니다. 서가, 엄마 왔다. 이제 아프지 마. 엄마가 지켜줄게. 그 목소리를 들었을까요? 찡그려져 있던 아이의 얼굴이 편안하게 풀리며 새근새근 잠이 들었습니다. 버들은 아이의 이마를 쓰다듬어주고 일어났습니다. 방을 나서자 조씨 부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소? 살릴 수 있겠소? 걱정 마십시오. 큰 병은 아닙니다. 마음이 허해서 온 병이니 잘 먹이고 따뜻하게 해주면 금방 나을 겁니다. 아이고, 다행이다. 정말 고맙네, 의원 양반. 자, 여기 약값일세. 조씨 부인은 엽전 꾸러미를 내밀었습니다. 버들은 그것을 받지 않고 조씨 부인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대신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부탁? 그게 뭔가? 이댁 며느리님이 솜씨가 좋다고 들었습니다. 그분에게 밥 한 끼 얻어먹고 싶은데 불러주실 수 있겠습니까? 조씨 부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며느리라니. 그년 이야기가 왜 여기서 나와? 조씨 부인은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그 아이는 지금 친정에 가 있네. 몸이 좀 안 좋아서. 친정이라. 그렇군요. 아쉽습니다. 혹시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버들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조씨 부인은 식은 땀을 흘리며 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 의원의 말투, 저 눈빛,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설마 아니겠지? 버들은 대문을 나서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더 완벽하게, 더 처절하게 갚아주기 위해. 버들은 다시 주막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뒷뒤로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복수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무겁고 습한 먹구름이 한양 하늘을 짓누르던 날이었습니다. 조선의 심장, 구중궁궐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동궁전 안마당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오직 바람결에 섞여 들려오는 중전마마의 처절한 곡소리만이 대궐의 침묵을 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야, 세자, 어미를 두고 어딜 간단 말이냐. 제발 눈을 떠보거라. 동궁전 안에서는 10대 남짓한 어린 왕세자가 온몸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채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한양 장안을 휩쓸던 그 끔찍한 괴질이 마침내 궁궐 담장마저 넘어버린 것입니다. 열이 뇌를 찌르고 사지가 뒤틀리며 끝내 피를 토하며 죽어가는 흉악한 병. 의호들을 비롯한 내의원의 수십 명 의관들이 밤낮으로 약을 다리고 침을 놓았으나 세자의 병세는 하루가 다르게 깊어만 갔습니다. 이 무능하고 썩어 빠진 것들, 이 나라 최고의 의원이라는 자들이 내 아들 하나 살려내지 못하고 목숨을 부지할 줄 알았더냐. 임금의 추상 같은 호령이 벼락처럼 내리쳤습니다. 골룡포를 입은 임금은 피눈물을 흘리며 허리춤에 찬 보검을 빼어들었습니다. 마당에 석고대죄하듯 납작 엎드려 있던 내의원 의관들은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바닥에 이마를 짓지었습니다. 전하, 죽여주시옵소서. 신들의 의술이 미천하여 저하의 열을 잡지 못하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듣기 싫다. 당장 저놈들을 모조리 옥에 가두고 내일 아침 잠수할 것이니라. 세자가 죽으면 너희들도 모두 목숨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피비린내 나는 어명이 떨어지려던 찰나 백벌이 성성한 노인 하나가 임금의 앞을 가로막으며 엎드렸습니다. 해민서 제조 정이겸 영감이었습니다. 전하, 아직 포기하기에는 이루옵니다. 부디 신의 말을 한 번만 믿어주시옵소서. 정대감, 지금 내 아들의 숨통이 끊어지게 생겼는데 무슨 허튼 소리를 하려는 게요. 해민서 제조인 대감마저 손을 쓰지 못하지 않았소. 전하, 신의 제주는 이미 바닥이 났사오나 지금 저작거리에는 죽어가는 병자도 벌떡 일어나게 만든다는 신의가 한 명 나타났사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그를 버들도령이라 부르며 생불처럼 떠받들고 있사옵니다. 버들도령? 저작거리의 돌팔이에게 내 귀한 아들의 옥체를 맡기란 말이오. 전하, 지금은 체면을 따질 때가 아니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자를 골로 들이시옵소서. 만약 세자 저하를 살리지 못한다면 신이 이 자리에서 목을 메어 죄값을 치르겠사옵니다. 정의겸의 목숨을 건 간언에 임금은 마침내 칼을 거두고 버친 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장 그 버들도령이라는 자를 동궁전으로 대령하라는 어명이 떨어졌습니다. 궁궐문이 활짝 열리고 금군들이 말을 타고 저작거리로 바람처럼 달려나갔습니다. 그 시각 궐문 앞에는 수많은 백성들과 양반들이 모여들어 세자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인파 속에는 눈이 퉁퉁 부은 조씨 부인과 형조 참판 박대감도 섞여 있었습니다. 조씨 부인의 등에는 며칠 전부터 다시 열이 오르기 시작해 이제는 축 늘어져 버린 손자 서기가 엎여 있었습니다. 버들이 떠난 후 제멋대로 약을 먹이고 주수를 쓰다 아이의 병을 그이질로 악화시켜버린 것입니다. 영감, 제발 내의원 어이 영감에게 부탁 좀 해보시오. 뇌물을 바치든 땅 문서를 주든 우리 장손 좀 살려달라고 빌어보란 말이오. 아이 숨이 넘어갑니다. 조씨 부인이 남편의 소매자락을 쥐고 흔들며 악을 썼습니다. 시끄럽소. 지금 세자 저하께서 사경을 헤매시어 내의원 의관들의 목이 달아나게 생겼는데 일개 참판의 손자가 눈에 들어오겠소? 당신이 며느리를 쥐약으로 독살하려다 집안을 이 꼴로 만든 것 아니요? 재수없는 여편네 같으니. 남편의 호통에 조씨 부인은 바닥에 쥐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많아 이 귀한 손주가 벌을 받는구나. 천한 며느리년 하나 죽여 없애려다 내 핏줄이 끊치게 생겼구나. 그녀가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길을 비키시오. 어명 앞을 막는 자는 자명에 처할 것이오.
우렁찬 호위무사들의 고함과 함께 한 무리의 군관들이 골문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군관들의 호의를 받으며 걸어오는 한 젊은 사내. 남루한 도포자락을 펄럭이며 갓을 깊게 눌러쓴 그 사람. 조씨 부인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며칠 전 자신의 집 안방에 들어와 서기의 열을 내려주었던 바로 그 신이 버들도령이었습니다. 아이고, 의원 양반, 의원 양반. 조씨 부인은 체면도 버리고 땅바닥을 기어가 버들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았습니다. 우리 집에 오셨던 도령 아니십니까? 제발 우리 서기 좀 살려주십시오. 그때 의원님이 가시고 나서 아이가 또 불덩이가 되었습니다. 돈은 달라는 대로 다 주겠습니다. 제 목숨을 내놓으라 해도 내놓겠습니다. 제발 내 새끼 좀 살려주세요. 자신을 학대하고 쥐약을 먹여 죽이려 했던 시어머니가 헝클어진 머리로 바닥에 엎드려 자신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버들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갓챙 아래로 내려다보는 버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조씨 부인의 등에 엎인 아이, 사랑하는 내 아들 서기. 작은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숨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가냘팠습니다. 당장이라도 아이를 품에 안고 뺨을 비비며 젖을 물리고 싶었습니다. 어미의 심장이 찢겨 나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버들은 입술을 꽉 깨물어 피를 내며 참았습니다.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저 악독한 시어머니의 죄를 온 천하에 알리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궐 안으로 들어가 임금 앞에 서야 했습니다. 내 아이를 온전히 지키기 위한 어미의 독한 결심이었습니다. 손을 놓으시어. 나는 지금 전하의 부름을 받고 세자저하를 구하러 가는 길이요.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어명을 지체할 수는 없소. 버들은 차가운 목소리로 조씨 부인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조씨 부인은 허망한 표정으로 뒤로 나자빠졌고 버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굳은 걸음으로 대궐문을 넘어섰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조씨 부인의 오열과 서기의 가냘픈 기침소리가 버들의 발걸음을 수천 근의 쇳덩이처럼 무겁게 만들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궁전 안으로 들어선 버들은 짙은 양냄새와 피비린내에 숨을 멈추었습니다. 비단 이부자리 위에는 세자가 핏기가 하나도 없는 얼굴로 누워 있었고 그 곁에는 임금과 중전 그리고 정이겸 영감이 초조하게 서 있었습니다. 네가 그 저작거리의 명의 버들도령이냐? 임금의 다급한 물음에 버들은 말없이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예, 전하, 소인 지체할 시간이 없사옵니다. 당장 저하의 옥체에 손을 대는 것을 윤허하여 주시옵소서. 임금의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버들은 지체 없이 세자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버들의 손끝이 세자의 손목 맥을 짚었습니다. 눈을 감은 버들의 머릿속으로 지난 몇 달간 스승 만수와 함께 피눈물을 흘리며 익혔던 수만 가지의 처방과 혈자리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괴질의 도끼가 이미 심장 근처까지 퍼져 있었습니다. 단 한 치의 오차라도 생기면 세자는 그 자리에서 절명할 위기였습니다. 버들은 조용히 품속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헝겊을 풀어헤치자 찬란한 황금빛을 뿜어내는 오동나무 침통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순간 뒤에 서 있던 정이겸 영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서창대의 침통. 정이겸은 단박에 저 사내 행색을 한 의원이 바로 며칠 전 도망친 참판댁 며느리 버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입을 굳게 다물고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버들이 침통을 열고 가장 길고 굵은 대침을 뽑아들었습니다. 서늘한 은빛이 호롱불 얼에서 번뜩였습니다. 전하, 저런 무식한 대침을 연약한 저하의 옥체에 꽂다니요. 당장 멈추게 하시옵소서. 끌려가던 내의원 어이가 기겁을 하며 소리쳤으나 임금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내맡긴 임금의 눈에는 오직 버들의 손끝만이 보였습니다. 버들의 이마에 굵은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아버지, 제게 힘을 주십시오. 생명을 살리는 칼, 이 은침으로 세상의 독을 베어내게 하소서. 버들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침이 세자의 정수리 백회혈을 파고들었습니다. 두 번째 침이 가슴 한가운데 단중혈을 깊숙이 찔렀고 연이어 세 번째, 네 번째 침이 사지의 혈관을 막고 있던 탁한 기운을 뚫어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거침없었고 춤을 추듯 우아하면서도 무서운 기세가 서려 있었습니다. 침이 꽂힐 때마다 세자의 몸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버들이 세자의 10손가락 끝 10선혈을 따내자 검고 탁한 죽은 피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왔습니다. 아, 피가! 저하께서 피를 토하신다! 중전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임금이 황급히 버들의 멱살을 틀어쥐려 했습니다.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오마마마, 목이 타옵니다. 가느다란 숨소리와 함께 며칠 동안 죽은 듯 누워만 있던 세자의 눈꺼풀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핏기가 가셨던 얼굴에 다시 붉은 생기가 돌아오고 거칠었던 숨소리가 물 흐르듯 평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죽어가던 조선의 미래가 이름 없는 시골 의원의 손끝에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세자, 오 내 아들아, 네가 정녕 살아난 것이냐? 임금은 체면을 던져버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세자를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중전도 깨어나 세자의 얼굴을 부비며 통곡했습니다. 동궁전을 가득 채운 절망의 공기가 순식간에 환희와 눈물로 바뀌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정이겸 영감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창대야, 보고 있느냐? 네 딸이 마침내 조선을 구했구나. 세자의 호흡이 완전히 안정을 찾자 임금은 골룡포 소매로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은 아까의 분노가 아닌 무한한 감동과 존경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임금은 버들을 향해 천천히 다가와 한나라의 지존으로서 낼 수 있는 가장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과인의 아들을 살렸고 이 나라 조선을 구했다. 너의 그 신묘한 의술은 하늘이 내린 축복이 분명하구나. 과인이 너에게 큰 상을 내릴 것이니 소원이 있다면 무엇이든 말해보거라. 재물이 필요하냐? 아니면 높은 벼슬을 원하느냐? 임금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버들은 깊게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킨 뒤 두 손을 올려 자신의 머리에 써진 갓을 움켜쥐었습니다. 전하, 소인은 재물도 벼슬도 원치 않사옵니다. 소인이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 10년 전 억울하게 피를 흘린 한 의원의 명예를 되찾아 주시는 것, 그리고 제 아이를 죽음으로 내몬 악독한 죄인을 벌하여 주시는 것뿐이옵니다. 말을 마친 버들이 망설임 없이 갓을 벗어던졌습니다. 동시에 상투를 틀고 있던 끈을 풀어내리자 치렁치렁한 흑단 같은 긴 머리칼이 버들의 좁은 어깨를 타고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숨겨져 있던 여인의 고운 선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니, 네 놈은 사내가 아니었더냐? 여인의 몸으로 어찌? 임금은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주위에 있던 신하들도 옹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버들의 눈빛은 밤하늘의 북극성처럼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임금을 향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렇사옵니다, 전하. 신녀는 사내가 아니옵니다. 신녀의 이름은 버들. 10년 전 선대왕의 옥체를 망가뜨렸다는 간신들의 모함에 빠져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비운의 신의 서창대의 하나뿐인 핏줄이옵니다. 서창대라는 이름 세 글자가 동궁전에 울려 퍼지는 순간 벼락이라도 친 듯 거대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서창대. 그 이름은 임금에게도 깊은 마음의 비주로 남아있는 이름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끝까지 살리려 노력했으나 정치 싸움의 희생양이 되어 삼족이 멸해진 충신. 그의 핏줄이 살아 돌아와 이제는 자신의 아들인 세자를 구한 것입니다. 그때 정이겸 영감이 앞으로 나서며 땅에 엎드렸습니다. 전하, 저 아이의 말이 한치도 틀림이 없사옵니다. 신이 증명하옵니다.
저 아이가 지닌 저 황금 침통은 10년 전 신이 직접 서창대에게 하사했던 물건이옵니다. 서창대는 역적이 아니옵니다, 전하. 부디 저 아이의 아비가 뒤집어 쓴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시옵소서. 임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늘의 도가 이토록 오묘하단 말인가. 임금은 떨리는 손으로 버들의 어깨를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래, 네가 그 충신의 여측이란 말이냐. 과인이 부족하여 네 아비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했는데 네가 덕으로 과인의 아들을 구했구나. 내가 당장 내일날이 밝은 대로 서창대의 죄를 사면하고 영의정의 표수를 추증할 것이니라. 망극하옵니다, 전하. 하나, 신녀의 소원이 아직 하나가 더 남아있사옵니다. 버들의 목소리가 한겨울 서리발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저 궐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형조 참판 박대감과 그의 처 조씨 부린을 당장 이 자리로 어전 앞으로 압송하여 주시옵소서. 임금은 영문을 몰랐으나 생명의 은인이 내린 부탁이기에 곧바로 금군을 시켜 두 사람을 끌고 오라 명했습니다. 잠시 후 밧줄에 묶인 채 영문도 모르고 동궁전 마당에 끌려온 형조 참판 박대감과 조씨 부인이 벌벌 떨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조씨 부인의 품에는 여전히 의식을 잃은 서기가 안겨 있었습니다. 전하, 신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러십니까? 살려주시옵소서. 박대감이 울부짖으며 바닥을 머리에 찧었습니다. 조씨 부인 역시 오줌을 지리며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라. 임금의 차가운 명령이 아닌 낭낭하고 맑은 여인의 목소리가 그들의 정수리로 꽂혔습니다. 조씨 부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동궁전 철암 아래 화려한 불빛을 받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본 순간 조씨 부인의 두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고 입은 물고기처럼 쩍 벌어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습니다. 네 놈은 버들이... 조씨 부인의 덜덜 떨리는 손끝이 버들을 향했습니다. 자신이 짐승보다 못하게 부려먹었던 며느리, 양반집 족보에 똥칠한다고 쥐약을 타서 독살하려던 그 천한 년. 그년이 지금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임금의 곁에 서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버들은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조씨 부인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 제가 지어드렸던 그 참기름 솔솔 뿌린 고깃국은 맛나게 드셨습니까? 버들의 서늘한 한마디에 조씨 부인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엎드러졌고 옆에 있던 박대감은 기전할 듯 눈을 가뒤집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만천하에 까발려지기 일보 직전의 순간이었습니다. 동궁전 앞마당을 비추는 수십 개의 횃불이 차가운 밤바람에 일렁였습니다. 그 붉은 불빛 아래 바닥에 엎어진 조씨 부인의 얼굴은 이미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얗게 질린 입술은 파르르 떨렸고 동공은 초점을 잃고 사방으로 흔들렸습니다. 네, 내년이 어찌 살아서 여기에... 조씨 부인은 헛것을 본 사람처럼 더듬거렸습니다. 며칠 전 필시 쥐약을 탄 고깃국을 먹고 피를 토하며 죽었어야 할 며느리였습니다. 아니, 죽지 않았더라도 산속을 헤매다 굶어 죽거나 들짐승의 밥이 되었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그 천하디천한 거지 며느리가 조선의 왕세자를 살려낸 신이가 되어 골룡포를 입은 지존의 곁에 서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버들은 서늘한 눈빛으로 조씨 부인을 내려다보며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비단 신발이 흙바닥을 밟는 소리조차 지금 조씨 부인에게는 저승사자의 발걸음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어머님? 귀신이라도 본 듯 놀라시는군요. 아, 하긴 어머님 눈에는 제가 귀신으로 보이시겠지요. 그날 밤 저를 독살하여 뒷산에 파묻으려 하셨으니 말입니다. 버들의 입에서 나온 독살이라는 단어에 동궁전 앞마당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뒷짐을 지고 서 있던 임금의 미간이 무섭게 일그러졌습니다. 독살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저들이 너의 시댁 식구들이 아니더냐?
시어미가 며느리를 독살하려 했다는 말이냐? 임금의 벼락 같은 호령이 떨어지자 옆에 엎드려 있던 형조 참판 박대감이 혼비백산하여 땅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전하, 오해이옵니다. 억울하옵니다. 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옵니다. 저 미천한 것이 지금 앙심을 품고 거짓부렁을 늘어놓는 것이옵니다. 거짓부렁이라. 퍼들의 목소리가 밤하늘을 찢을 듯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두 눈에서는 지난 3년 동안 삼키고 또 삼켰던 피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전하, 신녀는 지난 3년 동안 저 댁의 며느리로 살며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사옵니다. 새벽 이슬 맞으며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언손이 다 터지도록 12상을 차려내어도 돌아오는 것은 멸시와 매질 뿐이었사옵니다. 제 출신이 미천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들은 저를 사람 취급조차 하지 않았사옵니다. 버들은 가슴을 치며 억울함을 토해냈습니다. 심지어 제 배 아파 낳은 아이조차 품에 안아보지 못하게 막았사옵니다. 천한 어미의 기운이 닿으면 귀한 장손이 부정을 탄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였사옵니다. 그러다 아이가 금만풍으로 숨이 넘어가게 되었을 때 신녀가 아비의 침통을 열어 목숨을 걸고 아이를 살려내었사옵니다. 허나 저 악독한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의수를 지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집안의 체면이 깎인다며 신녀의 밥그릇에 쥐약을 타서 짐승처럼 독살하려 하였사옵니다. 버들의 피 맺힌 절규에 고란에 있던 모든 대신들과 나인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정이겸, 영이겸은 분노로 수염을 파르르 떨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하, 신이 똑똑히 보았사옵니다. 저 조씨 부인이라는 자는 며느리가 역적의 딸이니 당장 내쫓으라며 온갖 폐악을 부렸사옵니다. 며느리가 제 자식을 살려낸 은인임에도 불구하고 쥐약을 먹여 죽이려 한 것은 인륜을 저버린 짐승의 짓이옵니다. 마땅히 국법으로 엄히 다스려야 하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조씨 부인은 이성을 잃고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닙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전하, 저녀는 도둑년입니다. 우리 집안의 재물을 훔쳐 달아나다 들킬이 저런 모함을 하는 것입니다. 당장 저년의 주둥이를 찢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죄를 뉘우치지 않고 악을 쓰는 조씨 부인의 모습에 임금의 인내심은 마침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임금은 허리춤에 찬 보검의 손잡이를 꽉 움켜쥐며 오금을 내렸습니다. 닥치라, 이 김수만도 못한 것들아. 양반의 탈을 쓰고 어찌 그리 추악하고 잔인할 수 있는 말이냐. 저 아이는 과인의 목숨과도 같은 세자를 살려낸 조선의 은인이요, 억울하게 죽은 내 충신의 핏줄이다. 감히 니년 따위가 함부로 입에 올릴 사람이 아니란 말이다. 임근의 분노찬 호령이 대궐담을 넘어 온 한양 바닥을 흔드는 듯했습니다. 여보라, 의금부 도사를 듣거라. 저 형조 참판 박아무개의 벼슬을 당장 삭탈관직하고 가산을 모두 정몰하라. 또한 며느리를 독살하려 한 저 악독한 노파는 노비의 적에 올려 평생 관아의 똥간을 치우는 관비로 삼을 것이며, 저 박아무개는 북방의 가장 추운 변방으로 영구히 유배를 보내라. 짐승의 도리를 한 자들에게는 짐승의 대우가 마땅할 것이다. 전하, 성은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이고, 내가 죽네. 내가 죽어. 주씨 부인은 바닥을 나뒹굴며 통곡을 했고, 박대감은 그 자리에서 혼절하여 거품을 물었습니다. 권세를 믿고 약한 자를 짓밟던 오만한 자들의 비참하고도 통쾌한 최후였습니다. 금군들이 달려들어 두 사람을 거칠게 포박하여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그들이 끌려가며 남긴 바닥에는 조씨 부인의 등에서 떨어져 나온 어린 서기가 덩그러니 뉘어 있었습니다. 버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치맛자락을 움켜쥔 채 아이에게로 달려갔습니다. 무릎이 까져 피가 나는 것도 모른 채 버들은 흙바닥에 쓰러진 아이를 품에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서가, 내 아가, 엄마가 왔다. 보들도령이 아니라 네 진짜 엄마가 왔어. 버들은 아이의 차디찬 볼에다 얼굴을 비비며 오열했습니다.
아이의 몸은 며칠 전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망가져 있었습니다. 숨소리는 들릴 듯 말 듯 가냘팠고 피부는 열기에 바싹 타들어가 푸석푸석했습니다. 조씨 부인이 엉터리 무당을 불러 구술하고 독한 탕약을 함부로 먹인 탓에 아이의 오장육부가 다 상해버린 것입니다. 안 돼, 이렇게 보낼 수는 없어. 내가 어떻게 널 찾았는데. 우리 석이 눈 좀 떠보거라. 버들은 흐르는 눈물을 소매로 거칠게 닦아내고는 다시 품속에서 오동나무 침통을 꺼내들었습니다. 손끝이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세자의 병을 고칠 때 한치의 흔들림도 없던 신이의 손이 내 자식 앞에서는 한없이 약한 어미의 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따뜻하고 크고 투박한 손 하나가 버들의 어깨를 감싸쥐었습니다. 어느새 대궐로 달려온 스승 만수였습니다. 버들야, 숨을 고르거라. 짐은 마음으로 놓는 것이다. 네 아비가 널 살렸듯 너도 네 아이를 살릴 수 있다. 어미의 간절함을 믿어라. 스승의 따뜻한 위로에 버들은 크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귓가에 스치는 차가운 밤바람 소리 너머로 어릴 적 아버지가 알려주었던 혈자리들이 밤하늘의 별자리처럼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마음을 다잡은 버들은 번쩍이는 은침을 뽑아 아이의 몸에 놓기 시작했습니다. 단중혈, 곡지혈, 삼음교, 태충혈. 막힌 기운을 뚫고 뭉친 어혈을 풀어내는 버들의 손놀림은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고 정교했습니다. 이마에서 흐른 땀방울이 아이의 가슴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지켜보던 임금도 정이겸 영감도 궁녀들도 모두 숨을 죽이고 간절히 두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영겁과도 같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마지막 침을 아이의 인중에서 거두어내는 순간 아이의 입에서 옅은 기침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파랗게 질려있던 뺨에 아주 연한 복숭아빛 생기가 스르르 돌기 시작하더니 무겁게 닫혀있던 아이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며 천천히 열렸습니다. 엄마! 가느다란 목소리였습니다. 그토록 듣고 싶었던, 단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보지 못했던 그 부름. 할머니의 구박 속에서도 본능적으로 자신의 어미를 알아본 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서가 엄마야, 네 엄마가 맞아. 버들은 아이를 부서져라 끌어안고 목 놓고 울었습니다. 세상을 다 얻은 듯한 울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고 모진 시집살이의 한을 끊어내고 마침내 내 핏줄을 내 품에 온전히 안게 된 벅찬 환희의 눈물이었습니다. 동궁전 마당에 서 있던 모든 이들이 그 감동적인 모자의 상봉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무섭게 일렁이던 횃불들도 어느새 바람을 타고 따뜻하게 타오르며 그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양 종로 저작거리 한가운데 자리 잡은 서씨 의원의 아침은 약재를 찢는 경쾌한 절구 소리로 시작되었습니다. 마당 한편에서는 맑은 햇살 아래 당위와 천궁이 향긋한 냄새를 풍기며 말라가고 있었고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이 산들바람에 딸랑딸랑 기분 좋은 소리를 냈습니다. 어머니, 여기 이 환기뿌리는 이만하면 잘 말랐사옵니까? 14살 남짓된 환칠한 소년이 소매를 걷어붙인 채 밝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과거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잔판댁의 장손 석이었습니다. 이제는 핏기 없는 병약한 아이가 아니라 씩씩하고 총명한 의원 학도로 훌륭하게 장성한 모습이었습니다. 약장 앞에서 처반전을 정리하던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때묻고 구박받던 거지 며느리 버들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명의이자 해민서의 수석의녀 그리고 서씨 의원의 당당한 안주인 서버들 의원이었습니다. 비록 화려한 비단옷을 입지는 않았으나 정갈하게 다려진 무명옷과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그리고 깊고 맑은 눈빛은 그 어떤 정경 부인보다도 우아하고 기품이 넘쳤습니다. 그래, 아주 잘 말랐구나. 서가, 약재는 사람의 마음과 같단다. 햇볕을 골고루 받아야 그 약효가 속까지 깊어지는 법이지. 늘 정성을 다해야 한다. 예, 어머니, 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이 의술로 저도 가난하고 아픈 백성들을 살리는 훌륭한 의원이 되겠습니다. 소녀는 눈을 반짝이며 활짝 웃었습니다. 버들은 아들의 머리를 따뜻하게 쓰다듬어주며 가슴 속에 품고 있는 오동나무 침통을 조용히 매만졌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십니까? 아버지가 목숨 바쳐 지켜주신 그 생명의 불씨가 이제 제 아들에게로 이어져 이렇게 환하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버들의 눈가에 맺힌 작은 눈물방울이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한편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북방의 어느 차가운 관아 뒷마당, 허리가 꼬부라진 늙은 관비 하나가 살을 내는 추위 속에서 맨손으로 똥통을 씻어내며 훌쩍이고 있었습니다. 손등은 쩍쩍 갈라져 피가 배어 나왔고 남루한 누더기 옷 사이로 들어오는 칼바람에 뼈마디가 시려왔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누. 내가 그 착한 며느리에게 밥 한 끼만 따뜻하게 먹였어도 내 손주가 안마해주는 따뜻한 방에서 호강하고 살았을 것을. 한때 비단옷을 휘감고 세상을 다 가진 듯 떵떵거리던 조씨 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탐욕과 잔인함이 불러온 처참한 현실 속에서 매일같이 땅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고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는 법. 그녀의 쉰 목소리 섞인 한탄은 무심한 북방의 바람소리에 묻혀 흔적 없이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의 섭리는 한치의 어긋남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모름지기 겉모양이나 출신만으로 남을 괄시하고 짓밟아서는 안 되는 법입니다. 사필귀정이라 하였습니다. 억울한 눈물은 언젠가 하늘이 닦아주고 남의 마음에 박은 못은 결국 자기 자신을 베는 칼이 되어 돌아오는 법입니다. 세상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난 연화처럼 고난 속에서도 잃지 않은 어미의 간절한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세상을 구하고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한 참으로 가슴 벅찬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다정한 눈빛 한번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밤도 편안하고 포근한 꿈 꾸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설화를 듣다였습니다.